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가 개정이 되고 1월 달에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유익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OX 문제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 1영업일 이전에, 자, 1영업일, 얘가 이제 핵심이죠. 1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 부여가 된다. 자, 맞는 지문일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 매매 결제는 보통 결제 3영업일 결제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매수한 당일을 포함해서 3일.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매수를 했다. 월, 화, 수요일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을 주식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는 조금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엔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자,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이죠. 적립형 저축성입니다. 저축형이죠. 변액 종신보험은 얘는 보장성이죠. 자, 저축성과 보장성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계산 주기도 틀립니다. 보장성의 변액 종신보험은 월 1회죠. 예, 월 1회다. 요걸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적립식인 경우에 저축성, 즉 변액 연금보험과 동일합니다. 얘는 변동보험금 계산 중위는 매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로 서로 계산 중위는 다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펀드의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되어, 펀드의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된다는 것은 기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예, 매수한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늘어나는, 즉 보유 좌수가 늘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 가격 상승 내지는 투자 실적 호전, 수익률 상승, 자, 이런 표현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의 보유 좌수의 증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좌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변동이 없습니다. 보유 좌수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X 문제는 다 봤고요. 사지선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콜 시장. 최근에는 이 금융상품 중에,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특히 콜 시장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네요. 자, 1번.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초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게 콜 시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2번. 대출자, 자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하고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콜론이라고 한다.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출자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바로 대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론이 되겠죠. 론. 예, 론이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콜머니라고 합니다. 둘을 서로 바꿔놨죠. 자, 이 콜머니, 콜론을 물어보는 문제도 한 4, 5년, 5, 6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출제가 되었네요. 일단 정답은 서로 바뀌어 있는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국내 콜 시장에서는 무담보 중개 거래. 금융기관들끼리니까 뭐 굳이 담보를 요구를 잘 하지는 않고요. 주로 1일물, 예, 하루짜리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뭐 담보 주고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중개 거래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콜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콜 거래의 최장 만기는 보통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장 만기는 90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 CD죠.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근에 보면 이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콜 시장 이런 상품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유의를 해 주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은 은행의 정기 예금에 은행의 정기 예금에다가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만기 전 중도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굳이 중도 환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함정이죠.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CD는 별도로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품들 이렇게 보면 단기 금융 상품들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지문이 4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출제도 굉장히 빈번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 상품 시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좀 유익 있게 꼼꼼하게 다 챙겨보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해 맞게 이번에는 맞는 설명 찾는 거네요. 자, 1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자, 이 지문은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를 서로 바꿔놓고 또 많이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차이는 물가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 두 금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를 말한다가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교재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서 이렇게 뭐 개정된 건 아닌데 하나가 추가가 됐죠.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요거는 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남의 돈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코스트가 비싸지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기준금리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가지고는 통화안정증권 금리, 뭐 콜금리, CD금리 전혀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특정 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이더라도 세금 과세 부분이 다를 수 있죠. 비과세냐, 세금 우대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월복리냐, 일복리냐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의 발행 형태. 자,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거죠. 자, 자본금을 늘린다. 아, 증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 돈 받고 증자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무상증자, 돈 받지 않고 발행하는 거죠. 주식 배당,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식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뭐 나눠주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주식 발행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액면병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워낙 거래하는 주가가 낮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00원, 400원이다. 이 회사 좀 망할 것 같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병합을 하는 거죠. 10주를 하나로 묶어서 300원짜리를 3,000원짜리로 만드는 형태지 주식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8번 문제의 형태는 신규로 출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신규 출제 문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는 1일 1회 맞죠? 서킷 브레이커스도 1일 1회입니다. 무의결권주,
무액면주는 발행이 불가하다. 자, 우리나라는 무액면주는 발행이 불가하지만 무의결권주는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맞죠? 4번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3%다. 자, 이것도 일단 맞는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요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원래 이제 협회에서 교재 개정은 언제 하냐면 그 전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정을 합니다. 자, 이때 개정 당시는 0.23%로 실은 되어 있었는데 실은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0.20%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졌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1월 중순쯤에 요거 다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추가 개정을 실은 다 이제 뭐 발표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교재는 밖에서 나와버렸고 그래서 뭐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정식 교재 개정에는 0.23%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판단하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실제 이 문제에 틀린 질문은 2번, 4번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개정 당시에는 지금 0.23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으로 판단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당분간은 만약에 0.23%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런 지문을 뭐 가급적이면 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통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다가 1, 2, 3번의 지문이 다 이건 분명히 맞다. 그랬을 때는 4번을 선택하시지만 명백하게 1, 2, 3번 중에 틀린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혼돈을 뭐 저희가 주는 거는 아닌데 지금 협회의 사정이 뭐 이런 경우는 실은 뭐 굉장히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안이 워낙 빨리 통과가 되어버려서 세법 쪽에도 조금 이렇게 법인세 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변경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오픈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서 시험을 치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환사채. 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뭡니까? 돈을 내고 채권은 이제 돈을 내고 주식을 새롭게 더 살 수 있는 권리. 채권과 주식은 신주인수권은 분리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 유가증권은 뭡니까? 전환사채는 뭘로 전환합니까?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 유가증권은 교환해 주는 거죠. 그죠?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환사채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가가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교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는 틀린 지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권리 행사 후의 지위는 전환사채는 채권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위는 상실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아까 제가 채권과 신주인수권은 분리가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더라도 지위는 존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취득 가격은 전환가격, 행사가격, 신주인수 행사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 행사 시에 자금 부담은 전환사채는 바뀌는 거니까 추가 납입 금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돈을 내고 제가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 납입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가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10, 20, 30, 40, 50으로 늘어나죠. 예, 상속세 증여세는 10%, 20%, 30%, 40%, 50%. 자, 1억 원, 5억 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인 경우에는 1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율 10%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맞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렸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비과세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는 종합과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번. 금융소득의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 합쳐진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포함되지 않는다.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겠네요. 4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가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보험료. 자,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뭐 영업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자, 이게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유의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예정사업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 예정사업 비율이니까 뭡니까? 사업비에 관련된 거겠네요. 얘를 우리가 부가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예정위험률. 산출된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순보험료에 해당이 되겠죠. 중도 만기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뭐 저축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4번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것을 우리는 순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비와 관련된 1번 지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유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가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험료 납입 증권의 교부,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끝나는 거죠.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맞죠? 보험금이 장래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된다는 사행계약 맞습니다. 실거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청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정형화된 청약서 사용하지만 이게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인출요건,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연금 수령 연차가 5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한다. 자, 얘는 교재에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1년입니다. 그래서 산식에 보게 되면 11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얘도 한 5, 6년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참 오랜만에 시험 문제에 다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년이 아니라 11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세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에 수령,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된다라는 건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표와 같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 찾는 문제죠. 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수익자,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보험 수익자는 본인이고요. 납입자는 아버지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자와 수익자는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상속자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텐데, 자, 피보험자,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보험료 납부자가 만약에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겠지요. 근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즉 보험료 납부자와는 다른 어머니죠. 그죠? 다른 제3자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계정의 모든 리스크 부담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자, 특별 계정의 모든 리스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요. 일반 계정의 모든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얘는 맞는 지문이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해약 환급금 원금 보장 안 되죠. 투자형 상품이죠.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3번,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모두 지게 되는 것이 변액보험의 특성입니다. 4번,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시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 실시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최저보증 옵션. 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가 맞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모든 변액보험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GMDB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기 때문에 변액종신이든 변액연금이든 변액유니버셜이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변액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지문도 굉장히 좀 쉬운 지문인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이 회사별로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그렇게 상품이 다양하고요. 회사도 다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않죠. 기납입 보험료로 보증하는 것은 저축성, 즉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아니라 적립형, 그리고 변액 연금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 보험금으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것이 보장형 변액 종신보험의 최저 보증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자,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일단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이러면 변동보험 계산 방법,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여기까지가 딱 나와주는 게 핵심이 되겠죠. 1번, 변액연금의 변동보험금 계산 시 사용하는 방법이 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변액연금이 아니라 뭡니까?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2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증가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보장성 보험에 적용이 되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증가 규모가 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다만 여기서 이제 3번, 초과 적립금 중 일부 재원이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계산 방법이 복잡하죠.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얘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 종신보험과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변액 종신이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일반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우량치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변액 종신이든 일반 종신이든 종신보험의 특성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형 상품에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느냐의 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험기간이 종신입니다. 맞죠?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죠. 일반 종신이든 변액 종신이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됩니다. 누적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고 다시 계산을 하게 되는 비누적적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액 길라잡이 첫 번째 2023년도 이제 교재 개정되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